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의정부의 외삼촌 댁에서 사촌 동생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중학교 때 일이니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수도권 위쪽에 살았습니다. 버스회사 뒤쪽에 살았는데 삼촌 댁도 그 근처여서 주말이면 초등학생이던 사촌 동생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외삼촌 댁 근처에는 산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을 빡빡산이라고 부르며 메뚜기나 잠자리도 잡고 모래썰매도 타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자연 놀이터였습니다. 빡빡산을 기준으로 오른편엔 삼촌댁이 있는 주거지역이 있었고 왼편은 숲이 우거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진 산과 빡빡산 사이에는 동네 주민들이 갖고 놓은 텃밭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슴벌레를 잡으러 갈 때면 텃밭을 5분 정도 가로질러서 숲까지 걸어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죠.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가도 금세 다른 곳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팽이치기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하며 한동안 빡빡산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놀러 나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저녁은 삼촌 댁에서 먹을 거니까 놀다가 그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친구들과 다음 날을 기약하며 삼촌 댁에 도착을 하니 어머니와 외숙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퇴근해 집에 오실 때까지 밖에서 놀다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서 사촌 동생과 밖으로 나갔지요. 동생이 스케이트보드를 샀다길래 언덕에서 타보자는 생각에 오랜만에 빡빡산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빡빡산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 언덕을 허물어서 아스팔트로 덮이 노르막길이 되어 있었지요. 언덕 중간까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언덕 위에서 봤더니 길 나머지는 숲이 우거진 산을 왼쪽으로 감싸듯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연 놀이터가 사라진 것보다도 스케이트보드를 더 재밌게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길까지 올라간 저희는 보드 위에 앉아서 내리막을 내려가는 시시한 놀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푸르스름하게 해가 지고 있던 그때 날도 어둑해지고 생각보다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두어 번만 더 타고 집에 가자는 얘기를 하며 다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앞쪽은 정돈되어 있는 포장도로, 뒤쪽은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비포장도로가 펼쳐져 있었죠. 일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포장도로로 스케이트보드 타고 내려가는 중간에 앞을 보니 하얀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우리가 올라왔던 언덕길을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스쳐 지나갔고 내리막의 막바지에 멈춰 섰습니다. 사촌 동생은 또 타자며 언덕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고 저도 보드를 들고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중간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하얀색 긴 치마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고개를 푹 숙이고 흔들어진 긴 머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줌마나 할머니가 아닌 누나의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옷은 저물어가는 해 때문인지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것처럼 새하였습니다. 그 누나는 터벅터벅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 그 누나를 지나 언덕에서 사촌 동생과 다시 보드에 앉았습니다. 저 누나 뭐지? 몰라. 얼른 출발하자. 우리는 또 그 하얀 누나를 스쳐 지나갔고 내리막 끝에서 동생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타자고 졸랐습니다. 언덕길을 다시 올라가는 중에 다시 옆을 지나갔지만 그 하얀 옷을 입은 누나는 아까처럼 고개를 숙이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는지 형, 진짜 이거만 타고 얼른 집에 가자 라고 하더군요. 다시금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덕 오르막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숲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갈 이유가 없을 텐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아 언덕 중간에서 보드를 멈추고서 언덕 오르막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누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왼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텃밭 너머의 숲풀 사이 중간 나무에서 그 누나가 두 손을 나무에 기댄 채 고개만 오른쪽으로 돌려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텃밭의 거리가 멀어 이목구비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시선이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 제가 먼저 도망갔습니다. 언덕 내리막길을 내려와 한숨을 돌릴 때쯤에 사촌 동생이 같이 가자며 눈물 범벅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내리막길 또랑에 빠진 스케이트보드를 찾아서 다시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나와 사촌 동생은 주말마다 삼촌댁 근처의 작은 언덕에서 놀곤 했다. 어느 날 언덕이 포장도로로 변해 있었고 우리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즐겼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하얀 옷을 입은 누나가 언덕을 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우리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사라져 텃밭 너머 나무에 기대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서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도망쳤고 돌아올 때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축제의 소리. 우리 집 주변은 무척 조용한 주택가로 얼마 전에 새로 이사를 온 곳입니다. 집은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간간히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정도만 들릴 뿐입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 누나, 동생 그리고 나까지 다섯입니다. 어느 날 누나와 부모님이 쇼핑을 나가게 되어서 집에는 나와 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어린데다가 누나는 워낙에 쇼핑을 오래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동생과 둘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나를 부르더니 어디서 축제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동생의 말을 따라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축제 음악이랄까 큰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로 축제가 열렸다 생각하면서 둘이 신나서 밖에 나가보려는데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어딜 나가려는 거야? 라는 엄마의 질문에 동생은 축제 소리가 들린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집안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 밖에서 안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돌아온 가족 중 누구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날 열린 축제도 없었고 결국 그 상황은 나와 동생이 잘못 들은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하고 북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말입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나는 밖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역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옆집에서는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우리 옆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만이 살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살고 계셨던 분들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가족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내 팔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제 소리 같은 게 들리니 순간 나는 겁에 질렸습니다. 마음을 잃기라도 한 건가 싶은 생각이었지요. 우선 그렇다고 대답하니 할머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면 안 돼. 팔을 붙잡은 힘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언제나 상냥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니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주변에서 축제는 하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단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격한 그 얼굴을 보자 이유를 물어볼 정신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그러자 겨우 할머니는 팔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얼굴을 내게 가까이 하고 말씀하십니다. 축제 소리는 들려도 무시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는 해도 되지만 축제에 가버리면 안 돼. 무척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섭고도 무서워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겨우 할머니에게 풀려나서 집으로 전력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축제에 참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동생은 그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도 계속 축제의 소리가 들려오네요. 할머니 말로는 저쪽에서 지치면 자연스레 들리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시괴담. 첫 번째는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수행된 우주비행사들의 임무는 반중력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주비행사들에게 정체불명의 약들과 실험을 강행했고 어느 날 한 명이 공중에서 우주처럼 떠다니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 남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현대의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발전기가 아닌 자연에서 전기를 얻어 콘센트나 건전지가 필요 없는 자체적인 동력이 가능한 스탠드라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스탠드를 처음 작동시키는 순간 과학자는 감전사를 하게 되었고 그 물건은 타버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스탠드를 조사한 결과 전기를 낼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실험으로 사람의 목 윗부분을 타인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의 머리를 B라는 사람의 몸에 이어붙이는 것이었지요. 놀라운 것은 아주 오래전에도 그런 실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미묘하게 목이 몸과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조사해본 결과 두 얼굴은 몸이 바뀐 채로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에 살았던 남자가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았기에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마다 받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경찰과 함께 친구의 집에 가보았는데 친구는 집에 강도가 들어서 이미 죽어 있었고 계속 전화를 받았던 건 그 강도들이었지요. 다섯 번째는 1976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매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채소로 만든 요리를 건네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원을 아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가 건네주는 채소 요리는 본 적 없는 요리였고 맛 또한 뛰어나 매일 사람들은 그 사내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그 사내를 수상하게 여겼던 마을의 한 청년이 그 사내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한 뒤에 사내의 뒤를 밟았다가 실종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날 요리를 가져다주는 사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기 요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준 뒤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1935년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소리는 아주 아름다워서 여러 사람들이 그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어 그의 집에 자주 방문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노래소리를 녹음기로 녹음한 후 매일 그의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악가가 죽고 난 후 그의 녹음기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만 흘러나왔으며 녹음기도 얼마 안 가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이 나버립니다. 일곱 번째는 심령현상에 관한 논쟁은 기존 학계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를 연구주제로 삼은 논문 역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 토링턴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은 기존의 사회과학 논문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심령현상을 목격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후유증으로 사망하기보다는 목격 이후에 실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묵살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1995년 6월 29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가족이 13살 아이의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사주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5살짜리 여동생이 가벼운 화상을 입는 등 사사로운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달래기 위하여 저녁에 외식을 하기로 하고 차에 올라서 라디오를 틀었을 때 백화점 붕괴 사건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95년 6월 29일 저녁 6시경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인간이 잠을 안 자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일본의 생체 실험이 완연하던 2차 대전 시기 때 일본군은 사람이 얼마나 안 자고 버틸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고 피실험자가 졸음에 빠질 때마다 고통을 주어 잠을 잘 수 없도록 했는데 일주일이 되었을 시점엔 칼로 배를 갈라도 피실험자는 깨거나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냥 잠만 잤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는 14세기 후반 영국의 한 도박장에는 노예를 걸고서 체스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체스의 방식은 상대편이 각각 노예를 하나씩 걸고 자신의 말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노예를 불러 지지거나 물에 1분간 담궈 놓는 등 고문을 주는 끔찍한 방법이었지요. 진 사람의 노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체로 묶여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도박장에는 시체 운반사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1번째는 1991년 미국의 여객기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창문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지요. 창문은 친구들과 격한 장난을 치고 있던 일본 남성에 의해서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기겁한 승객들은 물러났지만 혼란 속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약간 시선을 떼는 사이에 정확히 금간 유리 부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고 유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승객들은 엄청난 기압차에 마치 블랙홀처럼 비행기 밖으로 빨려나가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12번째는 다중인격자들은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적인 부분이 있으며 그 다중인격들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냥 기분파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경우는 인격이 두 개인 것이 아니라 기분의 상하가 심한 것입니다. 대체 누가 정신병들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며 그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13번째는 1980년대 미국에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리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늘 몸무게가 줄어들길 바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일주일 새에 10kg 정도가 빠진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는 줄었으나 몸은 그대로였지요. 그녀의 몸무게는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줄었고 따라서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으나 몸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걷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에 머리를 맞고서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14번째로 부두 인형은 부두교에서 전파된 저주 인형이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부두교에서 정말로 사용하는 인형은 시중에서 떠도는 부두 인형들과 만드는 방법이나 모양새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두 인형들로 저주하거나 저주받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요? 15번째로 몸은 개, 얼굴은 사람이라는 인면견. 이 괴담 속의 개는 실제로 만들어진 개입니다. 도쿄 나가노의 츠쿠바 대학교 연구실에서 유전자 실험 중 실수로 개와 인간의 유전자가 교배되어 태어났습니다. 그 개는 지능이 너무 높아 탈출한 뒤에 사람들에게서 목격되었으나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하길 바랍니다. 16번째로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어린 시절에 어떤 점성술사로부터 항상 매달 21일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몹시 겁을 먹은 그는 일생 동안 매달 21일에는 아무리 중요한 업무라도 수행하기를 거부했지요. 업무에 관한 그의 이 같은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월 21일 대사건들 속에 휘말렸습니다. 루이와 왕비가 혁명군을 피해 북외로 탈출하려다가 바렌느에서 체포된 것은 1791년 6월 21일입니다. 1792년 9월 21일 프랑스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처형됩니다. 17번째 일본 미에현의 지방신문에 시체를 삽니다라는 광고지가 끼워져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사의 항의가 쇄도했지만 악질적인 못된 장난이었음이 판명되고 소란은 수습되었죠. 하지만 자금난에 빠지고 있었던 한 병원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수요는 있던 것 같습니다. 18번째는 동면 도중에 일어났던 곰이 강에서 죽어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검사를 했던 수의사는 익사라고 결론 지었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곰의 양쪽 발목에는 누군가가 들어 올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곰을 들어서 머리를 물속에 담궈서 익사시켰다는 것입니다. 19번째는 어느 남자가 20년 전에 뜰에 묻은 타임캡슐을 파냅니다. 녹슬어 있는 타임캡슐을 열어보니 맨 위에 있던 노트에 큰 글씨로 저승에서는 익숙해 절하라고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옆으로 이동하니 지붕기와가 남자가 있던 장소로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당황해서 지붕기와를 치워보니 거기에는 너덜너덜해진 노트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노트로 생명을 구한 남자는 그 노트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요. 평상시 그 노트에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았지만 보기 드물게 어딘가의 페이지에서 갑자기 말이 써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관문으로 가라, 발을 치워라 등 단조로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대로 행동한 결과 신기하게도 남자는 몇 번이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그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야기는 끝났다라고 써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남자는 놀라서 노트로부터 손을 놓았고 마루에 떨어진 노트는 순식간에 불타서 재가 되어버렸지만 남자는 그 재를 지금도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0번째로 1938년 중국에서 발견된 신장이 35cm인 미라는 세계 최소의 미라입니다. X선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인간의 성인과 비슷한 골격을 지니고 있었고 65세 전후로 사망한 것이 판정되었습니다. 단지 X선에는 그 이외에 불필요한 것도 비치고 있었는데 가슴의 부분에 작은 상자였습니다. 관찰 결과 심장 박동기였습니다. 21번째로는 어느 탐험가가 마야 문명의 벽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야의 국왕 같은 인물이 다른 종족과 교류를 하거나 비행선을 운전하고 있는 벽화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종족으로부터 배웠다 라는 글과 함께 수수께끼의 기계를 해체한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은 핵폭탄의 해체도였다고 합니다. 22번째로 영국의 한 마을에 사는 여성은 미니어처 모형을 만드는 것을 취미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냈던 자신이 사는 마을의 미니어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조그맣고 검은 것이 무수히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을 잡아보니 검고 가느다란 실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지저분해 보여서 그것을 모두 없애버렸고 그 후에 그녀는 마을의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23번째로는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야마가타현의 K씨는 어느 날 헌책방에서 기묘한 책을 찾아냈습니다. K씨가 그 책을 넘겨보니 첫 장에 연필로 기묘한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K씨였지만 무의식 중에 그 말을 소리내서 읽었던 K씨는 다음날 아침 의문사를 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4번째로 1911년 2월 22일 80명 정도의 학생이 한 고등학교의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 학생은 지상으로부터 5에서 6m 정도 상공에 떴다가 잔디밭에 추락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떨어지는 순간에 위쪽으로부터 잘못했어. 이 녀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25번째로 1978년 아르헨티나에 사는 소년 체드의 주위에서는 태양을 얼마나 길게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놀이가 유행했습니다. 태양은 보고 있으면 둥글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체드는 그 빛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것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비행선이었습니다. 비행선이 있다 라고 말한 순간에 체드는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체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시체는 의외로 금방 썩습니다. 보통 시체가 몇 년에 걸쳐 썩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 좋은 늑에 묻는다면 시체는 1년만 해도 다 썩어버립니다. 분명 1년 전에 시체를 묻은 무덤이어도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로 나오는 무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유족들은 자기가 잘못 묻어서 그런 것인지 남의 무덤을 판 게 아닌가 걱정하지만 잘 썩는 곳이 좋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할 때도 있지요. 두 번째로 사람 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부분은 두개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허벅지뼈입니다. 달랑 허벅지뼈 2개만 나오는 무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허벅지뼈는 마치 PVC 파이프처럼 단단하고 굵습니다. 세 번째는 물에 잠기면 시체는 썩지 않습니다. 가끔 무덤을 파다 보면 흙과 물이 섞여서 거의 미숫가루 같은 완전히 물바다인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은 10 중에 9은 썩지 않은 시체가 나옵니다. 시체를 썩게 만드는 미생물과 흙속 벌레들은 물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사한 시체는 잘 썩지 않습니다. 익사한 시체가 빨리 너덜너덜해지는 이유는 물고기가 파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은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자랄까요?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자랐다는 괴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머리가 빠지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시체의 머리가 길어진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피부 속에 파묻혀 있던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싸구려 삼배수이 때문이지요. 삼배수이는 원래 시체와 같이 썩어야 합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싸구려 수이나 가짜 수이가 판치던 시절에
나일론을 섞어서 만든 수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로줄은 삼배라서 다 사갔고 세로줄은 나일론이라 삭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요. 이러면 이게 마치 머리카락이 시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체를 묻을 때 석회를 치는 이유입니다. 시체를 땅 속에 넣고 흙을 약 30cm가량 덮은 후에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이렇게 석회가루를 뿌리면 야생동물이 파헤치지 못하고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석회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시체에 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흙에 섞인 석회가루는 물이 닿으면 시멘트처럼 굳어지는데 이러면서 시체를 묻은 직후에 비가 오더라도 시체가 묻힌 부분은 흙이 보송보송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잘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석회가 시멘트화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은 시체를 더 빨리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상당히 왜곡되어 전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콘크리트 관이 유행했던 때도 있는데 콘크리트 관에 담긴 시체는 하나도 썩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관이 수조처럼 물을 고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땅 속에 묻더라도 수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목재관도 너무 두꺼운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무만 썩고 시체는 썩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시체 썩는 냄새는 의외로 별로 역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시체 썩는 냄새와 가장 비슷한 냄새는 청국장 냄새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는 하수구 슬러지 냄새 같은 게 아니라 꼬리꼬리한 냄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냄새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발에서 나는 냄새는 발의 각질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 속에서 부패하는 냄새이기에 같은 이유로 시체 썩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와 진짜 똑같은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면 닭을 요리하고 남은 생닭 껍질을 싱크대 수채 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자전거 괴담. 자전거를 타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앞에서 누가 오면 서로 길 옆으로 붙어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자마자 길 옆에 딱 달라붙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역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대방을 발견하고 길 구석에 붙어서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무슨 심보인지 맞은편 자전거도 나랑 똑같은 쪽 구석에 붙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내가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멍하니 달리고 있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대방을 보고 제대로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이상한 것을 눈치를 챕니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질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자세히 보니 앞에 있는 자전거는 나와 똑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평소라면 거기서 그냥 마음을 놓고 다시 멍하니 페달을 밟았을 터였지요. 하지만 나는 또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앞에 달려가고 있는 자전거에 탄 사람은 내게 얼굴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새까만 원피스를 입은 채로 분명히 내게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서 빛이 얼마 없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얼굴이었습니다. 모자도 가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그 녀석은 앞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요. 자세히 바라봤지만 자전거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보였고 몸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옷자락이 다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길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빙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 녀석은 내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똑같이 옆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계속 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 앞에서 달리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 녀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아직도 앞에 자전거가 보이면 소름이 끼치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죽는 걸 기다리는 악귀. 부부끼리 작은 방범회사를 설립하고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빌렸던 빚도 거의 갚았고 순조로이 이익이 늘어갈 무렵에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그 이후로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약속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불단 앞에만 앉아 있었지요. 패인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망조에 접어들었고 빚은 쌓여만 가는 데다가 사무실도 방치된 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빚도 산더미가 되었고 그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후였습니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 그대로 가장 굵은 로프를 사왔지요. 집에 돌아와 천장펜에 묶고 의자 위에 섰습니다. 목에 로프를 감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자를 차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뿐. 주마등이라던가 자살하려는 각오라던가 그런 건 죄다 헛소문이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죽으려고 다시 발 밑에 의자로 시선을 옮기는데 문득 앞에 뭐가 보입니다. 그것은 3등신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은 기분 나쁘게 실룩실룩 웃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의자를 보며 빨리 넘어지라는 의사를 보내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자 그놈도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놈도 그에 놀랐는지 입을 벌렸지만 곧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는 데려가도 되지. 그놈이 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안 죽어가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바보짓을 하려는 건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아직 5살 난 딸이 있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사돈 어르신께 맡겨두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한 달 동안 완전히 잊고 있다가 그 순간에서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로프를 풀고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놈은 사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는 분위기가 느껴졌지요. 나는 그대로 처갓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딸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울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빚을 갚으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중이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있고 나도 딸도 그 놈이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